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11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드디어 포맷을 바꿨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신문 기사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포맷을 바꿨고요. 이제 얼굴 촬영하는 각도도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신기한 차트 분석을 하면서 이 방식이 좋더라고요. 바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댓글도 확인하고 신문 기사도 바로 읽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 방식으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댓글 확인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어제 안 그래도 금융투자소득세 파열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답답한 심정을 댓글에 남기셨습니다. 그,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뭐 많은 걸 아셔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 금융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잖아요. 모르시면 오늘도 그 제가 지난주 주말에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선배가 또 전화 왔습니다. 막 물어보려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뭐 당연히 모를 수 있고 모르면 이렇게 좀 귀를 열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약간 이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오늘도 요 댓글에 요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주린이인데요. 금투세를 왜 반대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급여는 연간 5천원커녕 그 이하여도 소득세를 내는데 주식으로 그 이상 벌어도 세금을 안 낸다는 건 뭔가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고 큰손이 주식시장을 떠난다는데 왜 떠나는지 이 논리도 이상합니다. 어쩐지 금융실명제 도입대가 연상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그 토론하는 것도 제가 보긴 봤었는데요. 그 찬성을 하시는 국회의원 분께서 토론에서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죠? 예, 그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저는 좀 왜 반박을 잘 제대로 못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 다른 데는 세금이 있는데 이 금투세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도 왜 어긋나지 않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기사에도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도 보면 퇴직연금이라든지 우리가 이 개인연금 이런 데다가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잖아요. 그쵸? 세금 혜택을 줍니다. 왜 세금 혜택을 주는 거죠? 뭐 퇴직연금 제도라든지 국민연금 제도만 하더라도 나중에 이 정부가 그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금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에 조금씩 떼서 국민연금에 납입을 하게 하고 그걸로도 나중에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또 퇴직연금 제도도 하고 이 개인연금 제도도 만들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떤 큰 플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동안에 주식은 왜 세금이 없었죠? 아니, 다른 나라의 경우들 보더라도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니 주식이든 채권이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든 뭐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처음 주식 시장을 개설하고 왜 그동안에 왜 세금을 안 내도록 했을까에 다 정답이 있습니다. 왜 세금을 안 내도록 했을까요?
그 주식이란 게 뭔가 보면 주식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자기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빌리는 거, 은행에서 빌리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면 그거는 남한테 빌린 거니까 그거는 타인 자본이고 타인 자본을 뭐라고 그러죠? 부채라고 그러죠. 그죠? 그 우리나라가 참 정주행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산업화를 이끌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제 많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 뭐 1960년대, 70년대 주식시장은 뭐 195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세계적인 기업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제대로 발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없으면 처음에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개인이 자기가 출자한 자금을 말고 빼고는 출자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가 회사채를 발행하든가. 근데 주식시장이 발전 안 하면 회사채 시장도 발전이 안 합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은 어, 세계적인 기업들과 이렇게 만났는데 너네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자 하고 딱 봤더니 전부 부채네. 예, 자본금은 겨우 10억이고 나머지 190억은 전부 부채. 뭐 왜냐하면 사업하려면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끌어오는데 전부 타임 자본이고 전부 다 부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왜 세금이 없었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타인 자본이 아니라 자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이 주식시장이 있는 겁니다.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약간 감이 오셨을 건데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줬던 거예요.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세는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기업들한테 많은 자금을 좀 조달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정부가 비과세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은 주식 시장도 커지고, 그죠? 어느 정도 커졌으니까 이제 좀 세금을 부과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꾸, 틈만 나면 이제 세금 얘기가 있고, 그전에도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고 해서 대주주들한테는 또 세금을 매겼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모든 투자자한테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고 지금 뭐 5천만 원 이상인데 괜찮아요. 뭐 이걸 1억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처음에 1억으로 했다가 나중에 5천으로 했다가 나중에 1,000 했다가 나중에 다 이 한도를 없애버려야지. 그런 계산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5천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5천만 원 돈 버는 사람 얼마 안 돼요. 이거는 부자들만 세금 내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꼬드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꼬드긴다기보다는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세금을 걷어도 되는 상황인가? 라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투자자들한테 이런 비과세라는 혜택을 주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셔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에 뭐 펀드를 통해서든 직접 투자를 통해서든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그런데 도와드렸는데 뒤통수를 맞는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뒤통수를. 그렇게 기업이 성장하는데 많은 정말 투자자들이 방금과 같은 그런 원리로 타인 자본이 부채를 안 쓰고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시가총액을 키워주고 거기서 유상증자하고 하면서 또 어려울 때 그죠? 어려울 때 유상증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또 자금을 조달해주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줬었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투자를 해 줬는데 그동안에 뒤통수를 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부터 개선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부터 개선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정치권에 있는 선배들이랑 이렇게 만나도 보고 하니까 왜 안 하는지 알겠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치권 사람들도 결국은 이 기업들에 있어서 대기업으로부터나 기업들 뭐 꼭 대기업만 그런 거 아닙니다. 기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기업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기업 눈치를. 근데 몰라서도 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아니 옛날에 2003년도에 소버린 사태도 있었지 않느냐. SK를 적대적 M&A 하려고.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근데 적대적 M&A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됐죠?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소버린이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소버린이 인수를 만약에 해서 소버린이 경영은 아닙니다. 그런 데서는 경영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주주 가치가 극대화되게끔 경영을 하라고 요구를 하면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동안에 SK그룹도 이 소액주주 뒤통수 치는 일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합법적으로 보면 법에 빠삭한 그런 브레인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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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대주주한테 되게 유리하게 됩니다라고 해서 막 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상법에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입법부잖아요. 입법부. 국회의원이 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라고 해서 입법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부는 행정을 잘하라고, 네, 국민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행정부가 있는 거고, 사법부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해야 될 법은 그 금투세법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낙후된 제대로 된 기업이 없을 때부터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제발 좀 투자해 줘.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안 내는 거는 고사하고 아니 뭐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정신적인 노동을 통해 가지고 성장 가치 분석하고 자산 가치 분석해서 가치 투자를 하든 성장 투자를 하든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뒤통수를 여러 번 맞았잖아요. 그러면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런 문제가 있었네. 그러면 그걸 고쳐줄게. 이것부터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놓고 지금 아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내야지. 그거는 처음에 주식시장을 왜 비과세로 했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유를 모르는 거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사실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너무나 지금 얘기 아마 들으시면 이 질문을 하신 분들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겁니다. 왜 그 중요한 우선순위를 놔두고 이걸 한다고 그러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왜 안 할까라고 보더니 아, 약간의 그런 사심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아이고, 요까지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좋은 댓글도 많습니다. 우리 참, 문심해두님이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익숙하지 못해가지고요. 문심해두님이 어, 참 좋은 글 남겨놓으셨습니다.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만은 모든 범죄의 어머니. 그리고 이 교만이 모든 범죄의 어머니라는 귀절은 단테의 신곡에도 나오고
나델리안 호손이 쓴 이 주홍 글씨에서도 읽은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지난번에 일본 대학 얘기 때도 그 대학은 어떤 대학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또 다른 댓글들도 쭉 뭐 많은데요. 네. 좀 전에 이제 이 금투세 때문에 서론이 길어가지고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테크에 강경한 유럽, 애플 EU 20조 세금 폭탄 소송 패소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방식으로 바꾸니까 이제는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커서가 있으니까 그죠? 어디를 읽는지 딱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자, 쭉 보겠습니다. 애플이 약 8년에 걸친 EU와의 세금 체납 소송에서 최종 패를 했고요. 아이폰 16을 처음 선보인 지 몇 시간 만에 20조 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 소식이 터졌습니다. EU 최고 법원인 유럽 사법재판소라고 있네요. 2020년 애플이 승소한 EU 일반 법원의 판결을 파기를 해버리고 애플의 체납 세금 및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확정지어버렸네. 앞서 EU 행정부격인 EU 집행위는 2013년부터 애플이 세율이 2% 안팎으로 낮은 아일랜드 내 법인을 활용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고요. 3년간의 조사 후에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얻은 수입을 귀속시켜 세금을 회피했으며 이는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므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체납 세금 130억 유로 19조 3천억 원과 그 다음에 10% 이자를 합쳐서 143억 유로를 납부하라고 명령을 했네요. 애플은 즉각 EU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을 했고요. 낮은 세율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도 집행위 결정에 반발하며 애플과 함께 소송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2020년 EU 일반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는데 EU 집행위의 세금 징수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도 했는데 법원은 EU 집행위가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었네요. 이에 불복한 EU 집행위가 같은 해 9월 항소하면서 최종 판결이 ECJ의 손으로 옮겨진 상태이고 하지만 이날 ECJ는 하급심 판사들이 집행위 평가에 실수가 있었다고 잘못 판단했기에 애플의 하급법원 승소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을 해버렸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 대변인은 이 판결에 대해서 오늘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입장만 짧게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날 구글도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고 하고요. 2017년 구글 쇼핑에 대해서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 한 3조 5천억 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이 ECJ가 기각을 해버렸네요.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 쇼핑 서비스를 경쟁 비교 쇼핑 서비스에 비해서 우대하는 방식으로 그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은 빅테크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는 스포티파이 구독료 결제를 앱스토어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애플에다가 18억 4천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7월에는 4년의 반독점 갈등 끝에 애플이 탭앤고 기술 개방에 합의를 했고요.
CNBC 방송은 유럽이 디지털 시장법을 제정한 뒤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규제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애플 주가가 좀 빠졌는데 저는 퀀트적으로 야 제품 출시하니까 또 기가 막히게 빠지는구나. 항상 제품 출시하기 전에 한 5월에서 10월 달까지는 주식시장이 할로윈 전략으로 보면 좀 약한 시절인데 유독 애플은 그 기간에 S&P 500을 아웃퍼폼 한다라는 그 퀀트 데이터가 있어서 저희도 그 애플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애플을 그동안에 관심 있게 봐왔는데 퀀트적으로 보면 제품 출시할 때 팔고 그러고 나서 10월에는 오히려 할로윈 10월 말 되면 또 이 베타가 높은 성장주로 또 옮겨 타는 게 그게 퀀트적으로는 좋은 전략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얘기도 좀 해봐야 되죠. 자, 개인연금 종신형 소득세 혜택, 장기간 연금 수령 유도 외 보시면 정부가 개인연금을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분은 누구시냐 봤더니 최성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시네요. 네. 자, 정부가 개인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요. 종신형 연금 소득세율을 확정기간형의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20년 넘게 받을 경우 소득세율의 절반만 매기는 게 골자입니다. 네, 여기도 보면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죠. 왜 확대해 주는지 뒤에 나옵니다.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는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연금을 보다 장기간 받도록 유도,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뒷받침하는 데 목표가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우선 개인연금을 장기간 수령할 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고요. 보다 안정적으로 긴 시간 노후 소득을 보장받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기여금과 운영 수익이 연금 수령 시에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저율 분리과세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정기간형으로 수령하는 경우 현재 55에서 70세의 경우 소득세율을 5%로 70에서 80세는 4%, 80세 이상은 3%밖에 안 내는 거죠. 정부는 종신형으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을 강화해 주는데 소득세율을 4%에서 3%로 낮춰줍니다. 확정기간형의 최저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 연금 개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거죠. 또 퇴직금 수령도 늦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데 현행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됩니다.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소득세율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계산해 분리과세가 되네요.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퇴직소득세율의 50%를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20년 초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며 실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율의 절반만 매기는 셈이네요. 50%니까. 정부는 내년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런 대책을 포함하겠다는 계획이고 다만 국민연금 개혁안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 은 지금 13%로 올리는 걸로 돼 있죠. 소득 대체율은 40%까지 하락하는 것을 42%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은 커버를 했었으니까요. 저는 이 보험료율 인상하는 거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제가 정부의 기재부에 만약에 있다면 계속 이 보험료율을 올리면 올릴수록 예, 경제가 망가집니다. 지금 당장 소비할 것을 줄여서 미래에 소비하게끔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취지 있는 건 맞긴 한데 계속 이렇게 보험료율을 올리면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고 지금 소비하는 게 나은가 미래 소비하는 게 나은가 어느 정도 어, 어느 정도 어,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보험료율을 높이는 부분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이 보험료율 더 내는 것보다 지금 당장 소비를 유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국내에서 카드만 있으면 약간 세제 혜택도 주고 그런 것처럼 지금 내수 경기가 정말 너무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어, 자진 폐업률이 98만 건이었나요? 아, 저도 식당에 투자했다가 폐업을 한번 해봐서 그 심정을 알거든요. 다 날리는 겁니다. 다 날리는 거. 그러면 결국은 손님이 많게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 거치고 중국에서 요코드 오다가 좀 막힌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버티다 정말 좀만 더 버텨야지 했는데 금리가 또 확 올라 버렸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게 또 다른 어떤 파장 효과를 낼까? 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이제 노후에, 연금 고갈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야, 이렇게 요율 올려가지고, 뭐, 48년에 고갈될 걸, 뭐, 70 몇 년으로 한다, 뭐,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예, 당장 내수가 죽고 내수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국내 내수 기업들의 주가도 올라가고 그죠? 그러면 국민연금에 국내 기업 투자에 대한 수익률도 좀 높아지고 뭐 그럴 건데 어쨌든 제가 보면 우리나라에는 컨트롤 타워가 왜 없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보세 인류 최초 조만장자입니다. 잠깐만. 백만장자, 천만장자 얘기는 없고 백만장자에서 바로 억만장자로 넘어간 것 같은데, 자, 조만장자입니다. 조만장자. 음, 우보세가 뭔가 했더니 우리가 보는 세상이군요. 자, 뉴스 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이군요. 네. 자, 근데 이분이 누구신가요? 인류 최초 억만장자인 석유왕 존 록펠러네요. 어, 자, 석유왕 존 D 록펠러는 네, 1917년 9월 27일 78세에 인류 최초 억만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100년 전에 벌써 억만장자 자산 10억 달러, 빌리언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10억이죠. 예, 단위로 보면. 그래서 빌리언웨어가 됐다. 당시 시간당 미국인의 평균 임금은 22센트로 백만장자가 대부호로 꼽히던 시절이었는데 록펠러의 시대가 끝나고 약 100년이 흘러서 이제는 조만장자, 트릴리언웨어, 예,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 트릴리언에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 기능이 이제 좋습니다. 요렇게 딱 표시해가지고요.
요 뭐 이게 뭐죠? 코파일럿. 네. 코파일럿 딱 띄워가지고도 이거 단어가 뭐지?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발음을 듣는 거,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그죠? 네. 자, 록펠러의 시대가 끝나고 약 100년이 흘러서 이제 조만 장자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고요. 자산 분석 업체 마크네트에 따르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립자 일론 머스크가 3년 후 세계 최초 조만장자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주 전 세계 억만장자는 3,200여 명이고요. 이 중에 머스크가 독보적인데 그의 순자산은 1950억 달러, 약 262조 원에 달하는데 연평균 110%씩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속도가 유지가 되면 27년에는 머스크의 자산은 1조 달러, 야, 1350조가 되게 되고요.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그리고 XAI 등 머스크 산하 기업들은 첨단 중에서도 최첨단 분야에 포진되어 있죠. 기술이 무르익고 시장이 열리며 소위 퀀텀 점프가 가능한 기술 분야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거머쥔 불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 우리 시대의 헨리 포드로 불릴 만큼 기업가로서는 혁신적인 머스크인데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다혈질 성장의 그가 막강한 불을 활용해서 정치,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업 리스크가 아니라 인류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브라질 대법원과의 대치 끝에 X 서비스가 중단된 게 대표적이다. 네. 브라질 정부하고 아주 대차게 싸우더만요. 자, 머스크는 허위정보 유포 혐의로 수사 중인 극우 계정을 차단해 달라는 법원의 명령을 외면했고요. 판사가 벌금 납부와 법정 대리인을 새로 세우라고 요구했지만 자신의 X 계정에 대놓고 해당 판사를 향해 육두문자를 날리고 시쳇말로 뭉개버려죠. 그 결과가 브라질 내 X 서비스 중단이고 머스크는 스타링크 서비스까지 위협을 받자 그제서야 현지 X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남미 최대 시장을 잃은 X는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 X는 머스크가 2년 전 인수한 미래 불법 콘텐츠 스크리닝을 등한시하며 광고주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X의 기업가치 추락은 머스크의 투자자들이 감당할 몫이고요. 이보다 심각한 건 X가 허위정보와 모욕, 차별적 언어가 난무하는 극우 확성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되네요. 머스크는 X 인수 초기부터 자신의 계정에 극우의 백인민족주의, 반유대주의 계정을 꾸준히 홍보를 했고 최근에는 폭스뉴스 진행자 티커 칼슨과 팟캐스트 다릴 쿠퍼가 한 인터뷰를 볼만한 가치가 있다며 소개를 했습니다. 쿠퍼는 인터뷰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가 홀로코스트를 자행하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을 했고 논란이 일자 머스크는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기업이 귀족이라면 기업가치 1조 달러가 넘는 상위 6개 기업 MS,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사우디의 아람코 그리고 메타는 왕족이다. 사제 1조 달러를 넘게 될 머스크는 사실상 자본주의의 왕이다. 세계 최대 부자가 선을 넘고 있다. 마지막에 또 선을 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상 자본주의 왕이라고 돼 있고 김희정 기자님이 기사를 재밌게 쓰셨나요? 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우씨 거래 후보군에서 제외. 중국 지우는 미국 바이오. KCDMO 반사이익 기대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하원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내 입법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현지 바이오업계 거래 후보군에서 중국 우시제 작년과 분위기 달라. 자, 이제 또 표를 볼 수가 있으니까 되게 좋다, 그죠? 표 잠깐만 한번 키워볼까요? 하하하. 글로벌 주요 의약품 CDMO 시장 비중입니다. 1등이 론자다, 그죠? 아침에 저희가 모닝 브리프에서 한번 했었는데, 론자가 20, 여기 CMO하고 CDMO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ODM이냐 OEM이냐 하는 것처럼, 예, CDMO는 이 기업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그런 개발까지 해서 위탁 생산을 해주는 거고, CMO는 그냥 개발되어 있는 바이오 의약품을 이대로 니네들이 똑같이 생산해줘. 해서 또 똑같이 그냥 OEM처럼 만들어주는 게 CMO니까요. CDMO하고 CMO하고 아마 합치면 삼성이 1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CDMO만 보면 론자 25.61, 우시바이오가 2등이네요. 그리고 카탈란트라는 기업이 10.13, 그 다음이 삼성바이오. 생뚱맞게 후지필름이 있네요. 아, 옛날에 본 것 같기도 하네요. 후지필름이 그 필름으로 디지털 카메라도 다 바뀌고 핸드폰으로 다 바뀌면서 필름을 하다가 이런 것도 한다라고, 예, 본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링거 인겔하임, 그리고 AGC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주요한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자,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해서 추진 중인 이 생물보안법, 바이오 시큐어 액트입니다. 이 보안법이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하면서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수혜 대상으로 꼽히는 국내 의약품 CDMO 기업의 중장기적인 반사이익도 가시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가 306대 81 표차로 통과시켰고요. 그죠? 요 내용도 뭐 아침에 본 내용이니까 그냥 쭉 넘어갔고요. 법안에는 이 BGI,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및 그 자회사인 MGI, 그리고 컴플리트 지노믹스,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 앱테까지 5개 중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생물보안법이 미국 정부가 계약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이런 기업들과 거래 계약 등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당초 법안의 내용과 진행 절차에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해온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 짐 맥거번 민주당 간사 의원이 표결 직전까지 동료 의원에게 법안 반대 동참을 설득을 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군요. 자,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 서면을 거쳐서 실제 법 제정이 이루어지고요. 업계에서는 미국 상원 역시 생물보안법의 지지를 드러내는 만큼 연내 입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혼란이 시작된 미국 바이오업계에서는 중국 CDMO사와 거래를 줄이는 분위기고요. 한 미국 항암제 개발사 관계자는 현지 업계 동향을 묻는 머니투데이의 질문에 작년만 해도 우리를 비롯한 여러 업체가 CDMO 사업거래 후보군 중에서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으나 생물보안법 추진 이후 급하게 새 업체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법안 통과 시에 유예기간은 2032년 1월까지, 또 유예기간이 또 있네요. 2032년이면 8년. 그래서 우리 왕 차장이 8년 걸린다 얘기를 했군요. 자, 반면 국내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감도는데, 삼성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라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있죠. 그리고 ST팜 등 국내 CDMO 주자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되서고, 글로벌 CDMO 시장 점유율 3위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미국 매출 비중은 50%에나 달하네요. 야,
생물보안법이 제정이 되면 당장 미국 시장에 공백을 두고 국내외 업체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헬스케어 시장조사 업체인 인트론 헬스에 따르면 생물보안법 통과 등에 따른 CDMO 시장 공백은 20%에 달할 전망입니다. 인도 업체도 대체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품질 경쟁에서는 국내 기업이 우위에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추진 이후 수주 문의가 2배가량이나 뛰었군요. 네. ST팜 역시 기존 중국 업체의 고객사였던 빅파마와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 합성 API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ST팜의 경우에는 과거 한 수주 입찰 최종 단계에서 우시바이오로직스에 고객사를 내줬는데 최근 같은 고객사 측에서 사업 관련 문의가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뭐 밑에 내용은 확인하시고 법안에 명시된 중국 기업이 사명을 바꾸는 일종의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앞서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맥거번 의원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의학 산업을 악용하고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지점이라면서도 지금처럼 특정 회사를 명시를 하면 제재를 피하고자 이름을 바꾸고 법인을 설립하는 등 두더지 잡기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식 조사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지목하는 것도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을 했네요. 계속 저렇게 미국이 작정을 하고 중국을 견제한다 그죠? 뭐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는 바이오도 저렇게 규제를 하네요. 자, 그다음 기사입니다. 밸류업 지수 종목 추리는 증권가. 네, 뭐 밸류업 지수 이러는데 일단 읽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요타처럼 이 종목은 빠졌다. 네. 한국거래소의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지수 편입이 유력한 종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밸류업 수혜 종목으로 꼽혀온 자동차주, 금융주 등이 주로 포함된 가운데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예상 편입 종목 목록에 오르지 못했군요. 일본 증시 시가총액 1위 도요타를 밸류업 지수에 넣지 않은 일본 사례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저는 솔직히 이 밸류업 지수가 얼마나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스피 200 말고 코스닥 지수를 제외하고 코스닥 150 있고 뭐 한데 코스닥 50도 있고 뭐 많습니다, 사실. KRX 무슨 지수도 있고 많은데 그 지수 자체가 좀 권위를 가져야 그 지수를 벤치마킹해서 뭐 ETF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펀드를 주식 투자를 자금을 집행하는 아웃소싱 기관들이 벤치마크를 코스피나 코스피 200이 아니라 이 밸류업 지수를 이길 수 있도록 뭐 벤치마킹을 이 지수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추석 연휴 이후에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3분기 내에 밸류업 지수를 공표한다는 당초 계획을 그대로 이행할 방침이네요. 3분기면 이제 9월 말이다 그죠? 현재까지 밸류업 공시인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내놓은 상장사는 현대차,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등 12곳에 불과하네요. 추후 밸류업 공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장사는 23곳입니다. 밸류업 공시 참여가 기대가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소의 지수 발표는 밸류업 정책 향방을 결정할 중대 이벤트로 꼽히고요. 밸류업 지수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낼 경우 증시 활성화, 주주환원 정책 확대 등 선순환 효과를 가질 수 있어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권은 밸류업 지수 편입 예상 종목 돼 있는데 유진투자증권, 메리츠금융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쭉 돼 있고 유한타증권,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KB금융 쭉. 하나증권 종목 수가 좀 많네요. 다섯, 다섯, 한 다섯 종목 되나 보네. 종목들이 이렇게 있고 LS증권에서도 뭐 한 요런 종목이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증권사들의 예상 편입 종목을 보면 대표 자동차주인 현대, 기아, 모비스와 4대 금융지주인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의 지수 편입이 유력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메리츠금융지주, 삼성화재, DB손해금융 등 금융주도 꼽혔다고 합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삼성물산, 한미반도체, SK가스, KTNG, HMM도 복수의 증권사가 예상 편입 종목으로 제시를 했네요. 자, 편입 후보 거론 안 되는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밸류업 지수 편입을 전망한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400조에 달하는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달하고요. 삼성전자 등락에 따라 코스피가 출렁이는 구조인데도 밸류업 편입 1순위 후보에서 제외가 됐네요. 도쿄 증권거래소는 시총 상위 500곳 중에서 이 PBR 1배를 초과하고 ROE가 8% 초과, 그리고 ROE가 이 COE, Cost of Equity, 자기 자본 비용 상회 등 요건을 충족하는 150곳으로 JPX 프라임 150 주스를 구성을 했는데 지난해 7월 당시 발표 당시에는 토요타는 PBR 1배 미만으로 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본 3대 은행인 미쯔비시, UFJ, 그리고 스미토모 미조은행도 제외가 된대요. 자, 삼성전자의 PBR은 1.21배로 기업가치 요건은 충족하고요. 하지만 지난해 연간 실적 기준으로 ROE가 4.15%에 불과했고 분기별로 봐도 올해 1분기 5.53에서 2분기에는 7.69 그리고 69로 8%를 밑돈다고 합니다. 물론 거래소가 일본과 달리 시장 대표성에 초점을 맞춘 요건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ROE는 우리나라는 시클리컬 기업이 많은데 어느 해는 이익이 안 나면 ROE가 뚝 떨어질 거고 어느 해는 또 ROE가 확 올라갈 건데 우리나라처럼 시클리컬이 많은 나라는요 이 평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예, 평균 값으로 해서 자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 10년치 평균하면 되잖아요. 10년치 하면 그러면 그 사이에 다운턴도 있고 업턴도 다 있을 거니까요. 올 초 삼성전자는 24년에서 26년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고요. 매년 9조 8천억 원을 정규 배당하고 자녀 재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환원을 단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9조 8천억 원은 전년과 동일한 배당 규모입니다. 올해 주총에서 경영진의 주가 관리 노력과 주주 환원 의지가 매우 떨어진다는 주주들의 성토가 쏟아지고요. 아직 삼성전자는 밸류업 예고 공시도 내놓지 않았군요. 내년부터 3년간 총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매년 순이익의 35%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확정한 현대차의 행보와 대비된다. 삼성전자는 수익성이 받쳐주지 않고 주주 환원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밸류업 스코어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고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지더라도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또 재미난 기사입니다. 엔비디아 특수 노리고 들어갔는데 신입 삼정 개미들 평균 손실률이 13%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가 재밌다 그죠? 여기서 신입 삼전 개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입.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연일 52주 신저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자 주가 보면 그죠? 8월 폭락장 당일 1.3조 쓸어 담은 개미 곡소리. 증권가도 줄줄이 목표가 하향 조정.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최근 1년간 개인 투자가의 삼성전자 매수 평균 단가가 나오네요. 76,500원입니다. 제가 요 가격 밑에서 주식 사는 거는 괜찮습니다. 라고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도 했습니다. 예,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가는 6만원대, 6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좀 더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65,000원까지 떨어졌네. 자, 8월 블랙 먼데이 때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또 왜 더 떨어지는 거죠? 추석 전까지 추가 하락도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전자 종목 토론방입니다. 전자 주가가 연일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가운데 최근 1년간 삼성전자를 매수한 신입 동학개미들이 평균 13% 수준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고요. 8월 폭락장 당시 주식은 공포에 사야 한다는 투자 격언을 실행했지만 추가로 속절없이 밀리는 주가에 개미 군단의 실망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10만전자를 외쳤던 증권가도 최근 들어서 줄줄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고요. 평균 단가는 아까 위에서 봤습니다. 자, 삼전 개미들의 투자 성적표는 보유 기간이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달라지고 기간을 넓혀서 최근 2년 동안 삼성전자를 보유한 개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72,000원이네요. 2년 평균 단가는 72,000원, 손실률 8%. 오늘 넣어서 10% 됐겠다, 그죠? 자,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입 단가는 7만원 수준으로 개인보다 더 싸게 매수하기도 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더니, 봅시다. 기관 중에서는 보험이 69,688원, 금융투자가 69,000원, 은행은 69,500원이고요. 그렇군요. 밑에는 이번 블랙 먼데이 때 지난 블랙 먼데이 하루에만 개인들이 대거 쓸어 담으며 7만 전자를 지켜냈는데 당시 개인은 1조 3,517억 원을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1조 2,291억 매도했고요. 기관도 한 1,700억 매도했는 이 물량을 전부 받아냈습니다. 같은 날 개인 순매수 2인 하이닉스도 2,260억, LG와 528억, 네이버도 345억과 매수와 비교해도 매수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네요. 주가도 줄곧 내리막을 타고 있는데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장중 88,000원까지 갔었죠. 갔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고스란히 반납하고 연일 하락세이고요. 주가는 그렇고 밑에 쭉 좀 더 읽어볼게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진 데다가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거 시간이 너무 지체됐네. 자, 최민숙 한투증권 연구원은 스마트폰 업체들의 메모리 보유 재고가 다시 늘어나면서 D램과 낸드 모두 직전 분기 대비 출하량이 줄어들 전망이라면서 DS 부문의 PS
초과 이익 성과 그 충당금이 일시에 반영이 돼서 일회성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3분기 감익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와 관련해서는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외국인이 팔자를 지속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증권 회사에서 한투가 12만 원에서 9만 6천 원, 30% 목표가 내렸고 KB도 13만 원에서 9만 5천 원, 이 밖에 메리츠가 10만 8천 원에서 9만 5천 원, DB가 11만 원에서 10만 원, 현대자동차는 11만 원에서 10만 4천 원, 예, 이렇게 하향 조정했고 전문가들은 현재 낙폭 수준이 과도하면서도 5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 이 HBM3 공급을 본격화해야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습니다. 한편 경영진들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투심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인 분위기다 하면서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 사장도 5천주 샀고 한종희 DX 부문 부회장도 7만 원 선을 내준 지난 5일에 자사주 7억 4천만 원, 한 만주를 샀다고 합니다. 뭐 줄줄이 임원들이 샀다. 예, 이런 기사이고, 예, 삼성전자 그 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2020년 3월 달에 그때도 코로나 때 주가 빠질 때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삼성전자 많이 사셨잖아요. 1등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샀다가 결국은 이 삼성전자 PBR 1.2배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 가격대에서 사면 항상 먹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그 사서 바로 올라가면 기분이 째지죠. 네, 딱 샀는데 그게 왜 째지는 줄 아세요? 이 차트가 여러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트 보기 됩니다. 여기서 차트 보기 딱 이렇게 누르면 네, 삼성전자 너무 좋습니다. 네, 보면 월봉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우리가 주식이 보면 이 선이잖아요. 선. 예, 선들이 이게 캔들 차트로 해놔서 그렇지 가격 지표를 캔들 차트가 아니라 선 차트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죠? 이 선에서 이 많은 선에서 주봉으로 좀 볼까요? 이 많은 선에서 내가 딱 샀는데 요 저점 내가 딱 샀는데 이 저점을 맞추는 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걸 맞춘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째지는 겁니다.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더 떨어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주식을 사면 코로나 때도 그렇고 내가 사는 부분이 여기가 저점인가 했는데 더 떨어지잖아요. 원래 이 많은 선에서 그걸 점 투자라고 하거든요. 저희 주식 스승한테 배운 건데 트렌드를 보면서 사야지 내가 요 점 맞추기를 하려고 하면 주식 투자가 이게 스트레스 받나. 그런데 어려운 걸 맞췄기 때문에 기분은 째지는 거는 맞습니다. 기분은 째지는 건 맞는데 네, 점을 정확한 저점 맞추는 게 네, 힘듭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보는 방법이 바로 연봉을 보는 거죠. 갑자기 신기한 차트 분석이 됐는데 보세요. 우상향하는 트렌드잖아요. 예, 이 우상향하는 트렌드에서 5개월 이평선이 여기 딱 있잖아요. 네, 까만색. 이 5개월 이평선 5년 평균이거든요. 5개월이 아니라 5년 평균이죠. 5년 평균 밑에서 사면 항상 먹고요. 10년 평균 근처에서 사면 거의 수익률이 아주 높다는 걸 예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입 삼성전자 동학 개미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네,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오늘 신문 봅시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